제가 매번 안녕하십니까를 못 여쭤보는 유일한 분 전우용 선생님이십니다. 날씨가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결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네, 좀 예. 시원해졌네요. 예, 조금은 시원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들끓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예, 좀 마음이 날씨가 기후 변화가 있기는 해서 아직까지 좀 무더운 여름이긴 하지만 좀 선선해져야 되는데 평안해져야 하는데 날씨도 사람의 마음도 열불이 나네요. 이 상황에 대해서 자 오늘은 애국과 반국가 세력이라는 키워드를 들고 오셨는데 요새 저부터도 그렇고요.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뜨끔해요. 왜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역사학자가 바라보는 애국과 반국가 세력 이야기 어디서부터 좀 풀어가 볼까요? 일단 국가가 뭐죠? 국가란 무엇인가? 와, 이거 굉장히 할 얘기를 어디서부터 이걸 그쵸. 해야 할지. 영토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무슨 애국이니 반국가니 그러면서 이제 국가 있고 3요소가 뭐 주권, 영토, 영토. 인민이니 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본질적으로 국가가 과연 뭘까요? 본질적으로 국가란 무엇인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국가는 일단은 국가가 아닌 것 같아요. 인류가 역사 이제 국가를 형성한 이래 국가는 군주의 것이었어요. 군주의 것 예전에는. 예. 그러니까 가화 위국 그래서 왜 우리 그런 말 외우잖아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네네. 군주의 집안이 곧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충성한다는 것은 군주에게 충성하면 되는 거였고, 그래서 애국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충군이었죠. 군주에게 충성하는 것이 예. 충군이었고 왕조 국가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경우에는 1890년대쯤 되어서 이제 군주와 국가를 조금 분리하는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잘 아다시피 이제 루소의 이른바 사회계약론 루스의 사회계약 이런 거 나올 때부터 국가가 과연 군주의 것이냐? 루이 14세가 말한 이제 짐이 곧 국가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이야기들, 군주가 곧 국가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루이 14세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군주와 국가를 구별하는 인식이 사회에 싹 트기 시작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본인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화시킨다기보다는 네. 과거의 이른바 통념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군주가 곧 국가였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인류는 수천 년간 그렇게 살아왔죠. 살아왔다가 이제 이른바 근대 국민 국가라고 우리가 따로 부르는 것은 이제 이 국가는 국민들의 모임이다. 국민들의 공동체다라는 식의 인식이 새로 싹 트는 거예요. 이게 18세기, 19세기에 이르렀어야 일본화하거든요.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네. 국민들이다. 군주가 아니라 국민들이다. 그래서 국가를 지키는 것도 군주의 책임, 군주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충군과 애국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군주가 없어도 예.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네. 이것이 이제 근대 국민 국가 정신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면 국가는 다른 게 아니다. 국민들의 공동체다. 예.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거 가장 큰 공동체. 가족처럼. 예. 그러니까 국가를 일종의 가족처럼 생각하고 뭐 이런 이제 태도가 만들어지면서 근대 국가 체제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런 근대 국가에서는 이제 그 체제를 근대 국가 체제를 이제 보통은 이제 왕조 국가라도 입헌군주제가 되고 예. 민주 개혁이 이루어지고 아니면 혁명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근대 국민 국가의 완성은 바로 이제 국민 주권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네. 그리고 그럴 때 국가는 뭐냐면 이제 국민 주권 시대는 국민의 생각이 국가예요. 국가의 이념이에요. 예. 특히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국민 다수의 생각이 국가의 이념이에요. 다수의 생각이 국가의 그 이념. 민주주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잘못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번역이 잘못됐다. 애초부터. 이거는 무슨 이즘이 아니라 데모크라시다. 정치 체제인데. 예. 그리고 이 정치 체제의 특징은 어떤 이념이든 그 안에서 공존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정치 체제라는 거예요. 어떤 이념이든. 예. 이념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표현의 자유가 네. 그에 따라 수반하는 것이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전제되는 것이고 어떤 생각이든 아무리 황당한 생각이라도 나올 수 있고 그게 소수가 되면 그냥 걷어들이고
다수의 이념에 따라서 나라가 운영되는 이런 이제 다수결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었던 거죠. 이런 원칙에 따르면 반국가 세력에는 어떤 세력이 되냐면 원칙적으로 다수결에 따르지 않는 자. 민주주의 원칙이 다수결이잖아요. 예. 근데 다수결인데 소수인데 다수결로 결정된 거를 죽어도 못 따르겠다고 나는 차라리 뭐 폭동을 일으키든 난리를 일으키든 아니면 사람을 뭐 죽이든 이런 방식으로 다수 의견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가 원칙적으로는 반국가 세력이 돼요. 근대 국민국가의 반국가 세력의 개념은 특히 이제 근대 민주적 국민국가에서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자들 이런 개념이 일단 형성이 돼요. 예. 개념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개념적으로는 실제로 민주국가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뭐 불만을 드러내는 이런 집단은 굉장히 적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테러리스트 예. 뭐 아니면 극우나 극좌 세력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이들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없어요, 사실은.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쓰는 나라들은 없어요. 거의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반국가 세력이란 단어를 안 쓰죠. 없죠. 그런 나라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예. 한국이 이제 분단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애초에 이런 개념이 생겼어요. 분단 특수성 때문에. 그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뒤이어서 북한 정권이 수립되잖아요. 그럼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영토의 반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점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 단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정부를 참칭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의 개념은 그랬어요.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의 개념은 이제 유엔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는 것. 근데 이건 좀 다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예.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별도의 정권을 수립한 것은 이제 정부를 참칭한 것이기 때문에 반국가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이 제정될 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법적 개념이 정리가 되죠. 네. 첫째로는 북한 정권, 둘째로는 북한 정권의 지시를 받고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은 없고 이제 이런 단체를 이제 반국가 단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윤석열 대통령이 표면적으로는 예. 반국가 단체를 그런 뜻으로 말했다고 일단 좋게 그나마 좋게 해석해 줄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좋게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이 반국가 단체 규정이 언제부터 좀 뒤틀리기 시작하냐면 1987년에 그 대통령 선거로 노태우 씨가 당선이 됐었죠. 네. 그리고 88년 올림픽을 정말 성대하게 그 이전까지 최대 참가국을 이제 기록하면서 올림픽을 치렀어요. 성공리에 치렀죠. 그리고 그때 이제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84년 LA 올림픽이죠. 두 차례는 이른바 냉전 문제 때문에 반쪽짜리 올림픽이었어요. 뭐 러시아가 소련이 불참했었고 LA 올림픽에는 모스크바 올림픽에 미국이 불참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올림픽을 치렀고 그리고 나서 아주 급속하게 우리가 10월 달인가 올림픽을 했는데 그해 연말에 한두 달 후에 헝가리가 이제 체제가 무너졌고 예. 그다음 뒤에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제 동유럽 사회주의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진 게 1992년이고 사회주의권이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남았는데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노태우 정부는 이제 이 무너져가는 사회주의권들한테 뭐 이제 나중에 다 밝혀진 일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좀 돈을 빌려주고 국교를 맺었어요. 러시아한테 그 당시 소련한테도 상당히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 예. 다 못 받았어요. 아직도 못 받았군요. 네, 다 못 예. 받았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받지를 못했고 무기로 좀 일부 받았어요. 무기로 받았는데 그게 이제 소련제 무기였으니까 오히려 북한의 군사력을 좀 측정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죠.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 북한의 무기랑 같은 체계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우리 정부에. 그런데 어쨌든 헝가리에도 돈을 주고 그 차관이죠. 네. 소련에도 차관을 하고 이런 좀 일이 벌어졌고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뭐랄까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북한 개방을 타진했어요. 그럼 이게 뒤틀린 게 뭐냐면 이제 북한 정권, 북한 사람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반국가 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
북한에 이게 국가보안법상의 예, 예. 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북한에 갔다 그러면 잠입 탈출. 네. 또 북한 사람들이 그래도 그럭저럭 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고무찬양. 국가보안법이 다 그런 식으로 걸려 있었거든요. 그렇게 걸려 있었는데 89년도 2월에 정주영 씨가 북한을 가요. 예, 소 몰고. 아니요, 소몰기 전에요. 그 전에. 비밀리에 먼저 가요. 비밀리에. 89년 2월 달에 네. 정주영 씨가 가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문익환 목사가 가요. 정주영 씨는 정부 허락을 받고 갔고 예. 문익환 목사는 정부 허락 없이 갔어요. 근데 이런 거죠. 둘 다 이제 한 사람은 기업인이고 한 사람은 목사인데 둘 다 북한 땅에 갔는데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 안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네, 그런 문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논란이 됐죠. 법이라고 하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법이- 지금은 근데 여전히 법은 일관성이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일관성이 예.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똑같은 법이잖아요. 예. 북한 사람 만나면 안 되고 북한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인데 네. 무슨 대통령 허락을 받고 북한에 가면은 그게 법 위반도 괜찮고 대통령 허락 없이 가면 법 위반이라서 안 되고 이게 무슨 민주국가냐. 이 민주적 법치주의에 이런 게 어디 있느냐는 얘기가 그 당시에 나왔죠. 예. 그때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계속돼 왔어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잡히고는 있지만 구속되고는 있지만 네. 많은 요소들이 좀 사문화됐거나 이제 더 이상 문제 삼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특히 잠입 탈출, 회합통신 같은 이런 좀 죄들은 그동안 이제 특히 뭐 김영삼 정권 때부터 이미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 때 이제 민족 대교류 기간 선포, 김영삼 정권 때 남북 정상회담 합의 이런 것들 하면서 완전히 사문화돼서 이게 지금 법적으로 좀 뭐 뿌리가 있는 법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또 뭐 아시다시피 뭐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이거 다 국가보안법으로 따지면 잠입 탈출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북한 사람 만나고 네. 대화했으면 회합 통신에 예. 해당하고요. 이런 좀 일들을 겪으면서 좀 일단 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반국가 단체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흔들렸고 또 하나는 그런 와중에 이제 반국가 단체 개념이 흔들리는 그런 네. 와중에서 이제 뭐랄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남아 있고 뭐 이런 상태가 이제 계속돼 왔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실제로 이제 그렇게 접촉을 하면서 남쪽 사회에서도 북한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남측 뭐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죠. 남측 방송도 많이 보고 특히 90년대 보면은 CD나 이런 거 유행할 때 드라마도 많이 넘어가고. 드라마 같은 것들 몰래 예. 보고 뭐 이런다고 하는 것들이 다 알려졌잖아요. 또 그렇게 알려지면서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 대거 늘어났고요. 예. 뭐 오죽하면 이제 탈북민이라는 말 자체가 좀 거부감을 준다고 새터민으로 바꾸고 하는 바꿨죠. 것이 네.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일인데 한편으로는 북한의 변화가 좀 진행이 됐고 한편은 남쪽에서도 변화가 진행이 되죠. 당연히 이제 북한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거죠. 예. 일부 환상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노무현 정권 이후가 되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것들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어떤 면으로든 간에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은 이제 북한이 세제가 살기 좋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북한 정권을 추종하고 북한식으로 북한 주도로 통일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상식의 수준에서 보면 없죠.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적을 거예요. 네. 좀 이제 뭐 어디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잖아요. 뭐 종교적인 이유에서든 정치적인 이유에서든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엄밀하게 말해서 반국가 세력이라면 이제 북한 정권을 위해서 북한식 통일을 하기 위해서 예.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썼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쓰기가 굉장히 좀 대통령으로서 난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부가 뭐 하는 거예요? 잡아들여야죠. 그렇죠. 검찰 뭐 하는 거냐? 경찰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검찰과 경찰을 이제 질책해야 되는 얘기고 실제로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면 그리고 거기다 왜 느닷없이 국민적 항전 의지라고는 네. 얘기를 쓰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닌 것으로 보여요.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일상생활에서 그것도 그런 뭐 반국가 세력이 허위, 북한을 괴담. 찬양하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합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검찰, 국정원 이런 직원들이 색출해서 빨리 이제 국정원은 국내 이런 네. 그 사상 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돼 있고요. 네. 이제 국정원이 워낙 그 동안에 무리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있었던 이른바 북한 이제 탈북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조작, 예. 조작까지 했던 이런 전과가 있잖아요. 간첩을 만들어내는. 근데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근데 뭐 한동훈 씨는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해야 된다는 네. 식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세력화돼서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 문제죠. 예. 문제고 그건 당연히 잡아야 되겠죠. 잡아야 되겠는데 그럼 검찰과 경찰을 질책해줘 왜 국민들에게 항전 의지라는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건 아니다. 예. 이거는 뭐 어떤 뜻으로 썼겠느냐라는 거죠. 이거 이제 이런 식의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대신에 이제 두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그 전에 윤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죠. 광복절인가 3.1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언제나 인권운동가, 민주주의 운동가, 진보주의 활동가로 위장하고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뉴스로 예.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건 민주주의 활동가, 운동가, 민주화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활동가들을 1차적으로 반국가 세력의 중추로 의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민주, 진보, 인권의 가치를 이제 반국가 세력들이 내세우는 것이다. 이거 주장하면은 반국가 세력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다 본인이. 이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럼 그게 과연 반국가 운동이냐? 한 국가의 인권, 예컨대 이제 인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인권 모범국을 만들고 싶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어요. 인권 모범국. 예. 그럼 과연 이제 인권이란 무엇인가도 저는 좀 질문을 근본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국가란 무엇인가처럼. 이제 뭐 애초에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는 신권에 대립해서 출현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유럽 계몽주의 사상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신이 인간에게 권리가 없었어요. 신권이 있고 왕권이 있었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어떤 그 소모권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힘, 예. 한자가 그런 뜻으로 생긴 글자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신에게 그 역사를 주재하는 권리,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권리, 모든 건 신이 가지고 있었고 그 신의 대리인으로서 왕권이 존재했던 거죠. 일반 그 보편 인권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각자 천부의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얘기를 하려면 이건 신권에 대립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제 신에 대립하면서 이른바 자기 운명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거였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죄 없이 아니면 이유 없이 특별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잡혀가지 않을 그럴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게 신체의 자유. 예. 그다음에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려면 자기 스스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누구의 압력 없이도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사상과 학문의 자유. 그리고 자기 생각한 걸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예. 이런 것들이 인권의 이제 핵심을 구성하는 것들이었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권리들, 그런 네. 자유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 신에 대립하는 인권이다. 처음에는 이런 거였어요. 신권에 대립해서 인권이란 말이 나왔던 거죠. 이제 그런 이제 틀이었었는데 중간에 물어보셨으니까 예. 좀 여기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은 첫 번째 범주는 민주화 운동가, 진보주의 활동가, 그 다음에 인권 운동가 네. 이런 사람들 인간의 기본권을 좀 더 보장하고 확장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런 이제 단어는 다르지만 이런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국가가 곧 왕의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시절에는 왕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가 이제 이 국가의 뜻에 안 맞는 자이기도 한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시다시피 불충한 무리, 역적 이렇게 표현했어요. 왕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불충한 무리고 역적이고 이런 자들은 제거해야 된다.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이런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서라. 이런 취지의 말이었던 거죠. 일제강점기는 이제 국가가 아니었으니까 예. 식민지였으니까 그리고 일본 국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황제 군국주의인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이제 해방되고자 하는 사람들, 독립운동가들이겠죠. 독립운동가 또는 독립운동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 이들을 묶어서 이제 일본 발음으로 후데이 센징, 불령선인이라고 그랬어요. 불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만과 원망을 품고 난리를 일으키려는 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불령선인이라고 독립운동가들, 독립운동이라는 말은 안 썼고 불령선인이라고 불렀죠.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딱 그 개념인 것 같아요. 자기에게 반대하면 다 이건 이제 반대하는 이야기를 퍼뜨리면 가짜 뉴스, 허위 선동이고 이 가짜 뉴스, 허위 선동을 하는 자들은 이른바 자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주장 우리가 익숙해요. 이건 전두환, 박정희의 주장이었거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정치를 하면서 자기 영구 집권이라든가 또 측근들의 이제 부정부패를 예. 광범위하게 자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중의 불만이 높아지고 도대체 이게 뭘 민주주의냐 이런 불만이 나오면 이거 전부 반국가 세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또 사람들이 그걸 안 믿죠. 반국가 이게 무슨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막걸리 보안법이에요. 뭐냐면 이제 막걸리 마시고 이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철거반원들이 자기 집을 때려 부셨어요. 그걸 막다가 철거반원들한테 이제 욕을 했죠. 김일성보다 더한 놈. 김일성보다 더한 놈은 도대체 이게 김일성을 찬양한 건가? 근데 이게 김일성 찬양죄로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아요. 아니 개만도 못하다. 짐승보다 더한 놈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짐승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건 김일성을 개나 짐승에 비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도 김일성 공을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죄로 잡혀가요. 그런 상황에서 반국가 세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뭐 우리가 잘 아는 74년도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회의 이른바 배공 의식이 좀 해이해졌다. 예. 유신 체제가 너무나 좀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너무나 암울하고 도대체 이게 공산주의보다 나은 게 뭐야? 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이 저절로 들게 할 만큼 이른바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 헌법 개정을 청원만 해도 잡아가는 이런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민주국가에서 헌법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헌법 좀 바꿉시다는 얘기를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얘기만 해도 처벌하는 그런 긴급조치를 실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서 뭐 이게 이제 대공의식이 해이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혁당 사건을 조작해서 예. 이건 이제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재심 결과를 네, 판결이 네, 밝혀졌죠. 조작해서 8명을 그냥 판결 내자마자 다음날 사형시켜버리는 국제사법학회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법살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을 계속 이런 일들이 이제 자행됐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란 말을 하면 겁이 나요. 일단 겁이 나는 거죠.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이제 앵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 앵커께서 나도 반국가 세력으로 찍히는 거 아니야? 요새 뜨끔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찍히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 경험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누가 어떤 세력이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인지 누가 어디에서 얼만큼 압력하고 있다고 보는 건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게 이제 정치적 담론의 하나의 이제 뭐랄까요? 언론 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지 얘기를 안 해요. 예. 저 어디 귀신이 있다. 근데 얘기를 하면 귀신이 있다고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네.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예. 사회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언어 전술이죠. 그렇죠. 언술이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조만간 간첩 사건이 하나 나오겠구나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와 관련한 긴급한 무슨 뭐 이제 비상 조치가 나오겠구나라든가 이런 걸 예상할 수 있게 되는데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TV조선 앵커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신문 기사를 보고 떠올랐는데 TV조선의 한 앵커가요. 칼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을 언급을 하면서 유령 하나가 유럽을 떠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에서 시작됐다라면서 이제는 유령 하나가 21세기 대한민국을 떠돈다. 친일이라는 유령이다라는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언술이 이런 식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확대되니까. TV조선이 지난주에도 제가 네.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나 TV조선이 참 간교한 게 그러니까 지금 친일이냐 반일이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친일파를 비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친일이냐 반일이냐 네. 그래서 일본인들이 하는 것처럼 여기서 서울 어디에선가 일본을 비방하는 혐일 시위가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서울의 대형 책방에 혐일 서적들이 전시되는 것도 예. 아니고 한국에 온 일본 관광객이 고추장 테러를 받는 적도 없어요.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친일이냐 반일이냐 아니라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또 우리 헌법 정신으로 명시해 놓은 역사를 우리 스스로 부정하느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역사 부정이냐 아니냐 이제 친일이냐 반일이냐의 문제가 아닌데 이걸 친일이냐 반일이냐로 이제 왜곡해 버리는 거죠. 빗으로 놓고 친일이 왜 나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세기 친일이 왜 나빠가 왜 19세기 우리가 식민지 시대 경험까지 긍정해야 되는 이유가 되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논점을 네. 비틀어 버림으로써 왜곡시키면 사람들한테 예. 사람들을 이제 자발적 친일파로 만들어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좀 이른바 일종의 담론 전술, 네. 언론 전술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적 발언을 하는 인사 등용들, 그러니까 이제 친일 발언이라기보다는 우리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하는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식민지 시대 역사를 긍정하고 정말 친일파를 좀 찬양하고 독립운동가를 비하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일방적으로 예컨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인접국이잖아요. 예. 일본은 이제 일본 어민들에게 300억 엔인지 30억 엔인지 피해 보상을 했다고 그래도 방류 대가로. 예. 이건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방사능 폐기장, 핵폐기 예. 원자력 발전소 폐기물 이거 처리할 때 워낙 좀 뜨거웠었죠. 뭐 반대가 워낙 네. 심해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아주 교묘한 방법을 채택을 했어. 돈을 줄 테니까 그 지역에 예산 왕창 줄 테니까 예. 자발적으로 유치 신청을 내라. 그때 3천억 원이었어요. 3천억 원을 줄 테니까 자발적으로 유치 신청하라. 비슷한 거거든요. 어민들한테 일본도 돈 줄 테니까 조용히. 핵 폐기물 네. 방류하는 거 그냥 반대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일본 그것도 방사능 폐기물이니까 예. 우리가 방패장 할 때 뭐 지자체에 돈 주고 이제 그 문제 유치 신청 받은 것처럼 일본도 자국 어민들한테 줬어요. 그럼 우리 어민들은 어떻게 돼요? 일본 어민들은 일본 정부 돈이라도 받는데 우리 어민들은 뭘 받아요? 뭐 받는 거 없죠.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였다면 그 문제를 동의를 하더라도 우리 어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일본 어민들이 받는 피해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을 하고 나서 방류해라. 예. 이 정도는 얘기할 수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없었잖아요. 그런 걸 하기는커녕 이거 예. 뭐 이번에 얘기 본인들이 들어보니까 나서서 홍보물을 그거 제작해서- 홍보하는데 네. 1조 6천억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1조 6천억 어민 다 주지. 세금 그냥 우리 세금으로 자발적으로 홍보해 준 거죠. 아이고 어민들 주지 나눠주지 차라리. 그렇게 또 안 했죠. 피해 보면 예. 어민들이나 뭐그 수산물 관계자, 뭐 상인들이나 네. 그거 도와주지 왜 일본 도와주는데 1조 6천억을 쓰냔 맞습니다.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이 사람들이 이 정부의 너무나 좀 노골적인 굴종적 대일 외교 그리고 우리 헌법같이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식민지 시대 역사에 대한 왜곡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품으면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은
전두환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퇴행적인 역사관이고 역적으로 왕조 시대로 돌아간 거죠. 예, 내가 곧 국가다라고 예, 하는 왕조 짐이 곧 시대의 이제 국가다. 세계관인데, 근데 이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죠. 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대 민주국가에서 반국가 세력이란 어떤 존재냐를 처음에 모두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다수결에 따르지 않는 자. 이런 거죠.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네. 자.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하는 헌법 전문 절차 부정하고 건국절 제정을 주장하는 자. 그 다음에 예컨대 얘기를 하려다가 잊어버렸네요. 예. 그다음에 불충한 무리 역적을 곧 반국가 세력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아니 된다.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결 예. 원칙을 부정하고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전부 거부권을 그렇죠. 행사하고 이제 하는 자. 음,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정부의 공무원이라면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이라면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마음이어야죠. 그렇죠. 근데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네. 한국민의 마음이 어쨌든 난 신경 안 쓴다.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반국가 세력인 거죠. 원칙상으로 보면 예. 국민 다수의 반하는. 의사로 만들어진 것이 그 민주국가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이제 따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이 민주국가의 민주정치죠.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근데 그 원칙을 완전히 묵살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그렇죠. 자기 비판하면 다 반국가 세력이다라는 식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인식 자체가 굉장히 심각해서 일종의 좀 정상적인 사고로 가능한 좀 반응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저건 이제 전형적인 독재자의 마인드거든요. 전형적인 마인드다. 독재자의 마인드다. 나에게 반대하면 진시황이 딱 그런 거였거든요. 나에게 반대하면 다 죽여버려. 이런 이제 고대부터 그런 마음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길로 지금 생각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제 뭐 대화와 타협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국가 세력과는 무슨 대화와 타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에게 잡아들이라고 지시를 하거나 네네. 국민에게 항전을 지시하잖아요. 국민의 항전 의지를 북돋아야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싸우라는 거잖아요. 국민들끼리. 예.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한 세력과 윤 대통령이 자기 지지 세력으로 지목한 세력끼리 전쟁을 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내란을 서로 이건 이제 실질적 내란 선동에 가까워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으니 경찰과 검찰이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차라리 이 사람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반국가 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국민적 항전 의지를 북돋을 방안을 강구 중이다.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정말 저렇게 되면 이제 요즘도 무슨 이제 탄핵 집회가 있는가 하면 또 태극기 집회도 있고 예. 이 사람들 사이에 폭력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발언이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선을 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교수님 근데 지금 그 말씀을 굉장히 조곤조곤 해주시니까 진짜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그러니까 내란 선동죄에 준하는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다라는 생각을 예. 지금 그러니까 저는 처음 이런 해석을 듣고 나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좀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약간. 국가가 뭘 하고 있는 거겠어요. 이건 정부기관을 질책했어야 될 문제죠. 만약에 그렇게 그렇죠. 판단했다면 그 판단 자체가 오류인지 아닌지는 별도로 치고 그거는 이제 뭐 사실관계는 둘째 치고라도 그런 발언이 나오면 그 상황이 국무위원들 그렇죠. 불러다 놓고 네. 진짜 이러냐 우리나라 이거 문제니까 어떻게든 빨리 해결책을 내놔라라고 그들에게 질책을 할 것이지 대국민 메시지로 이걸 내놓을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걸 대국민 메시지로 내놨을 때는 국민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란 얘기밖에 안 되는 형국을 대통령이 지금 만들었다는 말씀. 그 메시지를 준 거죠. 그 메시지를 이제 적극 지지하는 이제 한 30% 되는 국민을 향해서 던진 거예요. 교수님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이제
좀 누그러뜨리고 이제 저도 다음 방송을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건강을 이럴 때 잘 챙기셔야 합니다. 예,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